첫 번째 강의할 때 그 말미에서 다른 견해들을 서로 이제 찾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학문을 하다 보면은 그 이설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설들이 대단히 많은데 제가 그 냉전이라는 용어가 그 뭐 그냥 그 국제 정치 공부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여간 이 세상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냉전이라는 말을 뭐 거의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 냉전이라는 말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콜드워, 영어로 콜드워인데 어떻게 전쟁이 콜드하겠습니까? 그죠? 워는 전부 뜨겁습니다. 뭐 사람이 죽고 불타고 그러는 게 전쟁이지. 그래서 콜드워라는 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전쟁이 아닙니다. 이 용어를 만든 사람이 아주 말재간이 대단히 좋은 훌륭한 그 한 시대를 풍미한 월터 리프맨이라는 미국 기자입니다. 이 사람이 1947년에 그 더 콜드워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냉전이다라는 그 말을 뭐 온 그 학계라든가 정치계에 이제 퍼뜨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책하고 월터 리프만 이제 사진을 보실 텐데 제가 최근에 말이죠. 어디서 그 강의를 하다가 월터 리프만이 이 말을 그 만든 사람이다. 그 말이 되지 않는 소리지만은 그래서 내가 이제 검은 태양 봤냐? 검은 태양. 콜드워라는 건 바로 검은 태양이나 똑같은 뜻이다. 태양은 뻘겋지 검지 않은데 전쟁은 뜨겁지 차갑지 않은데 그랬더니만은 어떤 분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자기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바루크 플랜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이 국제정책 공부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예요. 아마 고등학교 책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핵폭탄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전 세계가 공유하자라는 그런 그 제안을 했던 그런 그 미국의 정치가 또 뭐 돈도 많이 번 사람이죠. 그 버나드 바루크라는 사람이 한 거로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인터넷을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버나드 바루크 코인스 더 텀 콜드워. 버나드 바루크가 콜드워라는 말을 그런 단어를 만들었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야 그럼 내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 강의를 월터 리프만이 얘기했다라고 하고 강의를 다녔는데 좀 틀리게 얘기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보니까 버나드 바루크가 얘기한 것이 1947년 4월 16일이랍니다. 그런데 그 월터 리프만이 저 책을 발간한 날이 콜드워라는 책을 발간한 날이 1947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면은 월터 리프만이 더 먼저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저 책을 쓴 기간은 아마도 1946년일 테니까 월터 리프만이 저 용어의 그 저 말을 처음 쓴 사람이라고 해야지 더 맞는데, 이게, 하여간 제가 그래서 그 책을 언제 나온지를 한번 찾아보고서, 내가 말한 것이 그냥 뭐, 다시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여담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국제정치가 콜드워라면 사실은 그건 좋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도하러 안 가니까. 뜨거운 전쟁으로 안 가면은 사실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그냥 으르렁거리지만 싸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군사력을 들고 서 있는 거는 해피한 일은 아니죠.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건 너 죽일 수 있어 그런 뜻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총을 안 쏘고 일이 해결된다. 세상이 바뀐다. 지금 미국하고 소련이 냉전으로 끝났습니다. 둘이 싸웠으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핵폭탄으로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총 한 발 쏘지 않고 미국과 소련의 그 대규모의 경쟁이 끝났죠. 그래서 소련은 역사 속으로 없어지고 미국은 승리를 한 겁니다. 만약 핵무기가 미국도 한 발도 없었고 소련도 한 발도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저는 이 정도 국제정치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있으려면 미국과 소련 사이에 3차 대전이 있었어야 된다. 독일, 히틀러하고 싸웠던 그 2차 대전급의 버금가는 3차 대전이 아마도 있어야지 미국이 세계의 그 패권국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영국의 그 대처 수상도 그런 말을 했었죠. 만약 핵무기가 정말로 없었다면은 3차 대전이 나고야 말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냉전은 사실은 좋은 겁니다. 냉전은 어떤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말해서 좋은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냉전으로 이 게임이 끝난다면은 그러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일단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7월호 월간 조선에
이제 이 글을 쓰면서 우리 그 기자님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 이제 또 쓸 날이 다가왔다고 전화를 받았을 때 냉전이 아닐 것 같아요. 나는 내 생각에는 혹시 그 싸움이 날지도 모르겠는데 왜냐하면은 미국과 소련이 다투던 시대하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다투는 그 구조와 이 전략 이런 것들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했더니 한번 그 글을 써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열전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 내용을 위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한때 제가 그 책을 소개한 적이 있을 겁니다. 루이스 게디스라는 그 미국의 그 냉전사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제일 권위자로 치죠. 그 사람이 쓴 책 이름 중에 그 롱피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냉전 시대의 역사를 썼는데 책 제목이 롱피스예요. 냉전 시대는 롱피스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어느 시대에 전쟁이 얼마나 많았느냐 적었느냐 전쟁의 빈도를 따져보고서 그 시대가 평화로웠느냐 또는 평화롭지 않았느냐를 보는데 냉전 시대 때는 정말로 제일 센 미국과 소련이 직접 싸우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 세계 전쟁사의 아주 예외적인 시절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작은 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작은 전쟁이 있더라도 그 배후에 미국과 소련이 있었고 그 미국과 소련은 그 작은 전쟁들이 큰 전쟁으로 비유하지 못하도록 무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뒤에서 지원하는 그런 작은 나라들의 전쟁이 큰 전쟁으로 비유하지 못하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전쟁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의 모든 전쟁은 제한 전쟁, 영어로 리미티드 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리미티드 워의 시대가 이제 그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냉전도 끝났고 리미티드 워의 시대도 끝났고 그리고 미국이 막 싸움하러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사실은 된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부상을 해가지고 미국하고 대결을 하고 있는데 이 대결이 냉전으로 갈 것이냐 바로 소련 때처럼.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그 몇 가지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런 요소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중국은 중국몽이죠. 중국몽은 뭐겠습니까? 내가 세계 1등이 되는 것이야. 그리고 뭐 중국은 세계 1등을 뭐 한 1000년 동안 그때 1000년 동안은 물론 이제 세계가 동서양이 갈라져 있던 시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제 1등의 이수간 나라입니다. 이쪽 동네의 패권국이죠. 그래서 자기가 중국몽 세계 1등이 되는 것. 그리고 미국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1등이 지금 흔들거리고 있어. 그 지위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되찾아야 돼라는 그런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냉전 시대보다 미국이 하는 행동이 훨씬 더 과격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편입니다. 냉전 시대 때 미국 군함이 소련의 그 코앞에 그러니까 뭐 그냥 애들 말로 미국이 소련의 코털을 건드리지는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중국의 코털을 좀 매일 건드리는 거 아닌가. 이거는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동맹국이고 미국하고 우호국이다 보니까 아이 중국이 맞을 짓을 한 거야 라고 해서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한 발짝 떠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미국이 중국을 다루는 태도는 정말 중국이 보기에는 대단히 화가 나는 요 바로 며칠 전에 정말 미국 군함 중에서 이런 군함도 있구나라는 뭐 그런 군함이 있습니다. 줌 월트 클래스라는 구축함이 있는데 이 군함은 한 대가 우리가 그 우리나라 이지스함 한 척이 1조 원이라고 그랬죠. 정말 터무니없이 비싼 배라고 그랬는데 그 줌 월트 클래스라는 배는 한 척이 4조 8천억 원짜리입니다. 너무 비싸서 미국이 그것을 지금 3대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더 만들고 싶은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 배는 뭐 한 15,000톤쯤 됩니다. 그러니까 15,000톤이 되니까 우리가 흔히 소개한 제 강의에서 흔히 소개했던 배들의 한 2배쯤 되는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큰 배인데 그 배가 스텔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15,000톤이나 되는 보통 구축함 큰 거가 한 7, 8천 뭐 우리나라 거 한 7, 8천 되죠. 미국 거 큰 것들이 한 9천 되는데 15,000짜리 구축함이 레이더에는 뭐로 나오냐면 낚싯배 사이즈로 나옵니다. 낚싯배. 그러니까 이 군함이 아무 데나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나라 앞바다나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왔는데 레이더로 안 보이니까 이게 왔는지 알 수도 없고 바로 그 군함이
서해 바다로 들어갔다라는, 이건 뭐 사실 어마어마한 그 군사 기밀일 텐데 또 알만한 사람들이 알고서 뭐 이렇게 방송들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뭐 6월 4일입니다. 6월 4일은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조금 좀 불편해하는 날입니다. 뭐냐면은 1989년 천안문 사건 때 몇천 명이 죽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사건이 1989년 6월 4일인데 바로 6월 4일 날 중국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머리가 신경이 쭈뼛하게 서 있는데 그때 서해 바다에 쭈몰트가 들어갔다. 그리고 대만 해협을 또 이제 미국 구축함이 또 항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과연 냉전만으로 끝나는 그런 싸움이 될까? 바로 미국의 코털 건드리가 대단하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냉전으로 끝난 것은 첫 번째 이유는 싸움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둘 다 죽으니까. 지금 핵전쟁을 하면 둘 다 죽는 겁니다. 예, 미국과 소련이 싸우면 둘 다 죽기 때문에 둘 다 죽어요. 누가 먼저 공격해도 선제 공격한 사람도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핵전략 간단하게 얘기할 때 두 나라는 소련과 미국은 모두 보복력을 가지고 있었다. 누가 먼저 공격해도 헛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요. 그래서 둘이는 싸울 수가 없었다. 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으르렁거리기만 하고 그래서 냉전이었다. 그래서 다른 면에서 소련이 붕괴가 된 것이죠. 그때 상태를 MAD라고 그랬습니다. MAD 그러면 미쳤다 그런 뜻이죠. MAD. 영어로는 Mutual Assured Destruction. 둘 다 죽는다. 둘 다 죽어. 그래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는 MAD라는 상황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은 서로 간에 보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 사이도 그런가? 미국과 중국 사이도 그러면은 이것은 냉전으로 끝납니다. 근데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 쭈몰트 클래스 한번 그림 보세요. 아주 이상하게 생긴 배입니다. 아주 이상하게 생긴 배인데 이 배가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실전 배치가 됐습니다. 세 대인데 1번 함이 1000이라고 써 있고 두 번째로 나온 거가 1001, 세 번째로 나온 것이 1002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세 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배가 이제 맨 처음에 나왔을 때가 2017년 무렵대입니다. 2017년 무렵에 저게 나오자마자 중국이 이 배가 이쪽 동네 오는 거 나는 반대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그랬어요. 그냥 아예 그 China opposes deployment of US stealth ships in South Korea. 한반도 부근에 저 스텔스를 배치하는 것을 중국은 반대해 라고 UPI라는 그 통신사에서 나온 그 기사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진 보면은 바로 바닷가 옆에서, 그러니까 적국이 보지 않으니까 바로 바닷가 옆에 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미사일도 쏠 수 있고 어뢰도 쏠 수 있고 적의 지상 목표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배입니다. 근데 이것이 서해 바다에도 오고 대만 해협 부근도 다니고 그런다는 것이 바로 지금 최근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요거는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5월 15일자입니다. 예, US destroyer spotted off coast of Shanghai as PLA Navy began 11-week exercise in Yellow Sea. 예, 중국이 지금 서해 바다에서 11주짜리 해양 훈련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구축함이 상하이 앞바다에서 포착되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신문기사는. 이처럼 예민한 시기에 중국 영토 아주 가까이에서 미국 군함들을 항해하도록 허락함으로써 미국은 지금 불장난을 하고 있다. 이번에 갔던 그 배 이름이 라파엘 페랄타라는 배입니다. 미국 군함 라파엘 페랄타는 지난 한 달 사이에 서해에 진입한 두 번째 미국 함정이었다. 이거 5월달 얘기입니다. 근데 6월달에도 지금 계속 서해 바다에 미국 함정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여러분들이 그 라파엘 페랄타라는 배의 그 뭐 재원을 잠깐 뭐 보고 계십니다. 요거 이제 그 중동하고 그리고 이제 한반도 주변에 이 바다의 지도를 그려놓은 건데 지금 하나가 저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란 고 있는 그 페르시아만이죠. 페르시아만이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해협이고 그리고 서해 바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간색을 칠한 거는 고기 들어가면은 배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란이나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하여간 그 배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빨간 칠한 데는 대단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리고 노란 데도 그 다음으로 위험한 것이고 그리고 하늘색은 안전한 곳인데 지금 DDG 1000, 1001, 1002 바로 이 쭈몰트 클래스는
요 파란색 칠한데를 안심하고 다닐 수 있다. 왜? 거기 다닐 때는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진한 색이 DDG51. DDG51 그러면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국의 일반적인 구축함입니다. 일반적인 구축함은 저 진한 파란색 있는 데만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거기 다른 색으로 가면은 적국의 미사일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해바다를 확대해서 보니까 하늘색이 바로 그 지금 말한 쭈몰트 클래스의 구축함이 마음 놓고 휘젓고 다닐 수 있는 데입니다. 서해바다 거의 다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것이죠. 저기 아무 데서 가서는 미사일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중국 북경이고 상하이고 뭐 평양이고 바로 이거를 지금 미국이 만들어 가지고 서해바다 이런 데를 운항시키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뭐를 의미하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미소 갈등하고 다른 그 두 번째 이유는 냉전 시대 때는 대신 싸워준다는 게 좀 말이 어폐가 있는데, 그 국제 정치학 용어 중에 프록시 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베트남, 남베트남이 싸운 거, 그리고 한국과 북한이 싸운 거, 그 둘이 싸운 것이기보다도 그 배후에 소련과 미국이 그 배후에 있어서 이제 대리 전쟁을 했는데, 그 대리 전쟁을 하는 동안에 미국 사람들하고 소련 사람들은 이제 무기를 대주면서도 이 대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대주질 않습니다. 뭐 핵무기 이런 좋은 무기인데 좋은 걸 다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은 둘이 싸우다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것이 미국하고 소련 싸움으로 비화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일하겠다고 막 난리칠 때,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 중국을 폭격해야 된다고 그럴 때 미국이 계속 그걸 못하게 막은 겁니다. 뭐 메가더 장군 막 쫓아내고 막았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전쟁을 함으로 해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직접 싸우는 것을 일단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그 안전장치, 뭐 안전장치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이런 그 프록시 워를 할 수 있는, 정말 둘이 너무 화가 날 때 그것을 뭐 간단하게나마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지금은 있느냐?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미국과 중국이 직접 부딪힐 확률이 소련과 미국이 직접 부딪힐 확률보다 더 높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어지는 얘기인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제 비슷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는 말이죠, 세계가 그냥 두 개의 진영으로 딱 쪼개져 버렸습니다. 하나는 미국 편, 하나는 소련 편. 그래서 소련 블락, 소비에트 블락, 그리고 뭐 우리는 미국 쪽을 서방 진영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죠. 물론 이제 제3세계라는 것이 나중에 생겼지만은 하여간 세계는 두 개로 딱 나눠져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분명한 거예요. 전선. 어디서 싸울지도 분명하고. 그래서 둘이 싸우면은 이 전쟁은 그냥 무조건 세계대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이디오피아를 좋아하고 헝가리를 미워했어요. 우리가 헝가리를 미워하고 이디오피아를 좋아할 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헝가리는 소련 편이고 이디오피아는 미국 편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세계가 아주 그냥 뭐 칼같이 나눠져 있었는데, 바로 지금은 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옛날에는 미국과 소련이 한번 붙으면은 이것은 지구 전체가 붙는 세계대전이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싸워줄 나라가 중국한테는 없어요. 옛날에는 소련을 대신해서 싸워줄 북한이 있었죠. 그리고 월 베트남, 노스 베트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을 대신해서 싸워줄 나라가 있을까?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미국한테 패권에 도전하는, 소위 말해서 G2가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 시대 때 소련이 운영하고 있던 그런 블록을 만들지는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세요. 지금 미국이 뭐 중국 앞바다를 그냥 군함, 뭐 최신의 군함으로 이렇게 그 항행을 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중국이 무지하게 분노하는 일인데, 거기에 같이 따라다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 군함들 와 있습니다. 프랑스도 군함 보냅니다. 인도, 일본, 호주, 이런 나라 군함들이 지금 다 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거 이제 미국 쪽으로 작용이 되는데, 이거 뭐 중국하고 한번 붙는 거는 다 우리 편이야. 옛날 냉전 시대 때는 소련 편도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 내 편이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중국을 뭐 이거 말 안 들으면 한번 가서 꿀밤 한 대 때려줄까? 한번 건드려 볼까? 라고 결정하는데 옛날 소련하고 하는 것보다 더 용이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끝까지 냉전이 아니라 그 규모가 크지는 않을지라도 열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이제 마지막 요인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가 옛날에 소련하고 미국의 군사력도 뭐 미국과 훨씬 사실은 좋았죠. 근데 미국은 계속 자기네가 밀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련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냉전이 끝나고 보니까 미국 무기가 소련보다 못한 적은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사후에 밝혀졌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질적인 격차, 질적인 차이는 미국 무기하고 소련 무기가 가졌던 질적인 격차보다 저는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한쪽이 훨씬 더 셀 때 그 센 편은 그 군사력을 활용하겠다는 그 유혹이 훨씬 많아질 수가 있죠. 지금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바로 서해라든가 대만 해협에 미국의 군함이 다니는 거, 이거는 사실상 코털을 건드리는 것인데 미국이 그 호랑이 코털을 건드리는 겁니다. 상대방이. 근데 미국이 내가 그 정도 되잖아. 우리 무기가 그 정도 좋은 거 아니야?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지역을 보세요. 옛날에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 냉전을 벌일 때는 그 중간 지역입니다. 중간 지역. 전투장이 중간 지역이라는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벌이는 싸움은 중국 앞바다입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이 아니라 중국 앞바다에서, 그러니까 이제 냉전하고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죠. 이것이 열전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이 반드시 열전을 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냉전 시대처럼 미국이 끝까지 자제할 만큼 상대방이 그 무지막강하지 못한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중국 손자병법 다 알죠. 손자병법이 뭡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다라고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미국도 그것을 지금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이 읽어야 될 첫 번째 책을 손자병법이라고 그랬죠. 안 싸우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그 손자병법을 다 알기 때문에 안 싸우고 냉전으로 끝나는 것이 뭐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미국이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다. 오늘 뭐 제가 뉴스 보다 보니까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미국이 지금 미국 비행기 중에 제일 좋은 것도 아니에요. F-15 이글이라는 전투기.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자주 제가 모델도 보여주고 소개했는데 그 비행기에다가 핵폭탄을 달아가지고 떨겨뜨리는데 이 핵폭탄이 핵폭탄 치고서는 너무나도 꼬마 핵폭탄입니다. 5만 톤이래요. 그러니까 히로시마 거보다는 2.5배인데 요새 거 기준으로는 아주 꼬마 폭탄입니다.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핵폭탄은 핵폭탄인데 위력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저위력 핵폭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그 투하하는 실험에 성공을 했다라고 오늘 6월 10일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중국 들으라고 하는 얘기, 북한 들으라고 하는 얘기,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무기 체계가 지금 뭐 2등을 훨씬 압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미국으로 하여금 혹시 그냥 냉전이 아니라 열전을, 작은 열전이나마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부추기는 요인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미국과 소련 갈등처럼 완벽하게 냉전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뭐 글을 한 편 썼고 그 글을 한번 여러분하고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네, 2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를 마지막으로 오늘 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